네,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로 완전한 광복을 실현해야 한다면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에는 대화 협의체를 제안했는데요. 북한 당국이 호응해올지가 관건입니다. 관련 내용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오늘 광복절 윤석열 대통령의 경축사 확인해 보죠. 예. 새로운 통일 담론을 제시한다. 8.15 통일 독트린이라고 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에 주목을 해볼 수 있을까요? 자, 일단은 우리 지금 상황을 보면은요, 북한이 뭐 대남 핵위협 그리고 이국가 체제론을 내세우면서 사실은 통일을 이미 부정을 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통일의 그 당위성, 그다음에 이런 동력 이것을 끌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현 정부의 접근이고 예. 이번에 그 8.15 이 통일 독트린의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이 역사 속에서 보고 있으면은 이 한반도에 이 한반도가 발전할 수 있는, 특히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던 가장 중요한 동력은 결국은 자유와 민주이며 이것이 북한에까지 전달이 되어야, 예. 그래서 이것이 통일이 되어야 진정한 광복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네, 이번 통일담론이 지난 1994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발표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이후에 30년 만에 나온 새 통일 담론이거든요.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일단은 이 소위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보고 있으면 이제 세 단계로 보통 이제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예. 일단은 뭐 화해 협력, 그다음에 남북 연합, 그다음에 통일 국가 이 단계로 가겠다는 건데 예. 그럼 통일 국가 어떤 국가냐? 이게 뭐 공산주의 국가냐, 민주주의 국가냐? 이거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진행이 된 거죠. 일단 대화를 하고 그 안에서 가기 위한 내용으로만 진행이 됐던 것인데요. 자, 이제 통일 국가가 과연 그럼 어떤 국가가 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점을 우리 정부가 명확히 하고 그것이 이제 소위 자유와 민주 이 개념을 명확히 하고 그 부분을 정책화했다. 그다음에 단순히 뭐 정책만 던진 것이 아니라 일종의 기본적인 아이디어, 앞으로의 방향성을 던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독트린이라고 부를 정도로 예. 상당히 이제 생각을 좀 구체화시켜서 제시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구체화시킨 내용이 북한과 협력보다는 북한의 변화를 좀 추구하는 거 아니냐, 방향성에 대해서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면 이거는 흡수통일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지금 통일 방안 자체가 남북 간에 합의된 게 없어진 겁니다. 네. 북한이 이국가 관계론을 얘기하면서 기존의 어떠한 통일 논의도 자 이제 사실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야 되는 단계라고 한다면은요. 그렇다면 이제 유일하게 통일 담론을 끌고 가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우리의 생각과 방향을 명확히 한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차라리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선제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예. 그렇다면 과거처럼 용기를 낼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북한과 대화를 지속하기 위해서 자유와 민주라는 말을 빼야 되는 그런 상황은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이죠. 되려 그런 것에 집착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접근이다. 결코 대한민국을 위한 접근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네, 지금 말씀을 해주셨듯이 대통령실이 우리가 선제적으로 실천하고 끌어나갈 행동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고 어떤 구상인가요? 자, 사실은 이제 북한 정권과 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예. 누구들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결국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어떻게든 이런 해당되는 정보를 최대한 전달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뭐 그것이 지금 우리 정부가 본격적으로 무언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은요. 사실 뭐 우리의 TV라든가 방송이라든가 혹은 뭐 인터넷을 통해서 전해지는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직접적은 아닐지라도 간접적으로도 어떻게든 북한 내부에 유통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무슨 북한 정부에 대한 어떤 불만과 비난 이런 것을 더 뛰어넘어서 북한 주민들이 앞으로 통일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떠한 꿈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확히 전달을 해주는 것이 훨씬 더 통일에 가까워지는 길이다. 왜냐하면 기존의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은요, 뭐 예를 들어서 지난 정부에는 탈북자들을 막 북으로 강제 다시 이송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요. 그다음에 소위 탈북자들이 소위 이제 이 탈북 이주민들이 대한민국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 모습들이 잘 그려지지 않은 것이 지금 현실이라고 본다면은요. 자, 그렇다면 이 통일 이후에 실제 주민들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익이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통일을 준비하는 진정한 밑거름이 된다. 이런 접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내용 중에 북한 주민들에 대한 자유를 언급했고 그 북한의 변화를 언급했고 그럼 체제 변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부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통일을 이루기 위한 한 걸음 흡수 통일이 되더라도 그런 상황이 되려면 북한과 어쨌든 대화를 해야 될 텐데 북한이 굉장히 이번에 그런 경축사를 듣고 굉장히 반감이 있어서 잘 우리와 협력이 잘 될지 궁금해요. 사실은 지금 단계에서 뭐 북한에게 뭐 굉장히 유화의 메시지, 좋은 메시지를 보내봐야 네.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예. 지난번에 우리가 수해 있을 때도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을 전달하고 도와주겠다고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요, 이것을 뭐 북한 정권을 위한 어떤 메시지다라는 식으로 접근한다기보다는 네. 북한 전체 특정 정권이 아니라 정권 대 정권의 접근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대 국민의 접근이다. 차라리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한 접근이 아니겠나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그러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자유 언급했을 때 그게 매체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인터넷 또 대북 확성기 방송도 포함이 될 수 있을까요? 뭐 일단 사실 아직 우리가 본격적으로 대북 어떤 심리전이나 이런 것들을 시작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조금 더 평상적으로 전파될 수 있는 방안은 강구를 해야겠죠. 근데 이러한 과정에서 지금 사실 우리가 뭐 오물풍선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나름 불편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현명한 접근이 돼야 될 것이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뭐 이렇게 감정을 자극하고 이러는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 이제 북한에 계신 주민들도 이제 뭐 좀 새로운 대안, 새로운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아직 구체적인 플랜이 만들어진 거는 아닌 단계인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이게 전반적으로 이 독트린이라고까지 얘기하면서 나왔을 때는 구체적인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337 구조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일 비전 3가지, 그래서 뭐 행복한 나라, 뭐 강하고 풍요한 나라, 그다음에 우리 스스로 자유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북한이 이렇게 국제적으로 봤을 때도 인도 태평양이라든가 글로벌 사회에 이렇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나라라는 이 비전을 바탕으로 해서 3가지 접근을 하는데 이 3가지 접근이 국내 차원, 남북 차원, 그다음에 국제 차원 이런 식의 접근이 되고 그다음에 그 밑에 한 7가지 정도의 구체적인 추진 전략이 같이 따라 붙으면서 뭐 소위 이제 337 구조라고 설명들을 하시던데 그런 나름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도 강조를 했거든요.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 함께 국제 한반도 포럼을 창설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힌 건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자, 일단 이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한반도가 결국 원에서 분단이 된 게 아닙니다. 국제 정치와 국제 사회에 의해서 분단이 된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통일을 위한 최종적인 그런 노력들은 우리 혼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가 있어야 가능하다. 물론 여기에 지지하지 않는 뭐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그런 권위주의 국가도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그 당위성들을 국제사회에 확인을 시켜놓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통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반이 된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그간 정부가 너무 좀 어찌 보면 좀 소홀해 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국제적인 노력을 같이 가겠다. 지금 북한과 다이렉트로 뭔가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여전히 할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인 것입니다. 예. 남북 당국 간 실무 차원의 대화 협의체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겠다. 북한이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인도적인 지원도 안 받는다는데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나 이거를
대통령실은 북한의 호응을 기다릴 것이다. 시간이 걸려도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이 그 언제가 되더라도 북한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면 다가올 것 같긴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런 방식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사실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보통 북한 관련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때 대개 정권들이 자신들의 인기 차원에서 접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이렇게 뭐 이산가족 상봉이라든가 이런 걸 왜냐하면 자신들 표하고 직접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뭐 대화를 위한 대화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 통일을 위한 길을 훨씬 더 멀리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예. 어찌 보면 그런 것들이 북한과의 신뢰를 더 떨어뜨린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어떤 이 뭐 대화 제환 사실 대화에 나와서 얻을 게 없다면은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근데 하지만 얻을 게 무엇이라고 있다고 한다면은 어떤 형식으로든 언제든 접근을 할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굉장히 인내심을 갖고 북한 문제에 접근을 해야 하는 것이지 예. 내가 내 정권 기간 안에 내가 권력을 갖고 있는 기간 안에 뭔가를 이루어서 성과를 내겠다라고 접근하는 그러한 접근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여태까지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아까 그 이산가족 상봉은 일단 뭐 정권에서 인기를 끌 만한 그런 요소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절실하게 가족을 물론 못 그렇죠. 찾는 분들이 그렇죠. 계실 테니까. 그렇죠. 이건 예. 인권적인 접근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그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너무도 정치적으로나 혹은 국제정치적으로 무리한 접근들을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왔다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예. 차분하게 원칙에 따라서 접근할 그럴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정부가 뭔가 정책을 내놨는데 뭐 당장 결과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저게 잘못됐다. 저거 왜 저런 식으로 하냐.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예. 장기적으로 어떠한 방향을 보고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비전과 그다음에 또 거기에 또 필요한 노력과 인내심은 당연히 따라야 되는 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인내심을 갖고 북한의 반응을 좀 지켜봐야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 지 9일째거든요. 우크라이나가 서울 면적의 약 1.6배에 해당하는 1000제곱킬로미터 러시아 영토를 장악했고 또 다음 날 40제곱킬로미터를 추가로 장악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진군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빠른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게 아마 이제 지난 한 6개월, 7개월 동안 러시아가 이렇게 이 우크라이나와 싸우면서 한 영토가 한 이제 그 평방미터 정도, 킬로미터 정도의 면적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불과 단 며칠간의 교전으로 이것을 확보를 했다는 건 굉장히 큰 것이고 예. 그만큼 이 쿠르스크에 대한 공격 자체가 러시아로서는 정말 그 예상하지 못한, 대비하지 못한 그런 기습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허를 찔르는 게 맞는 거네요, 그러면. 허를 찔린 거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 지금 푸틴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이러한 소위 뭐 특별 군사작전, 전쟁으로 표현 안 합니다. 특별 군사작전을 통해서 내가 예. 이렇게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고 우리 러시아에 이득을 가져다주고 있다.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러시아 국민들을 자꾸 이제 이렇게 현혹해 왔는데 예. 자 이렇게 자신의 영토가 밀려 들어오는 이거는 사실은 거의 사상 유례 없는 지금 러시아라는 나라를 바뀌고 다음에 유례 없는 거의 일이 일어난 거죠.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공격을 할 수 있으며 또 러시아가 이렇게 계속 당하는 상황이 굉장히 어색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러시아는 지금 그럼 입장은 어떤 거예요? 지금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계속 어떤 그 방어 체계를 잘 구축해 놓은 상황인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푸틴 입장에서는 좀 약간 당황스러웠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크라이나 국경 지대에 뭐 예를 들어서 러시아 군 그다음에 이제 군 이외에도 사실 이제 병력이 있는 게 네. FSB 그러니까 연방 보안국 소속의 이제 전투 병력이 일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로스가르디아라고 그래서 과거 이제 내무군 그러니까 소위 이제 국가방위군 그래서 약간 이제 내무부나 이런 소속의 것을 이제 지금 이제 소위 국가방위군이라고 해서 국경 부대 같은 걸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예. 이제 여기가 막아야 되는데 네. 자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프리고진의 그 바그너 그룹 예. 반란 예, 기억하시죠? 예. 자 그때 어땠습니까? 거의 파죽지세로 거의 모스크바 앞까지 거의 갔다가 이제 돌렸죠. 예. 이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러시아
내부를 지키는 세력들, 그래서 로스가르디아라든가 이러한 전력들이 결국 이런 기계 부대를 밀고 들어갔을 때 굉장히 취약하구나라는 것이 이미 작년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취약성, 그다음에 사실 러시아는 거의 모든 전력을 끌어모아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을 한 상황이고 상당히 많은 전력이 동부전선과 남부전선에 이미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 부대를 과연 빼가지고 와서 막아야 되는 상황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예. 이거는 굉장히 지금 러시아한테는 치명적인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은요. 자, 그 알렉세이 듀민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푸틴은 예전부터 이제 경호하는 경호 책임자였고 국방 차관도 잠깐 시키다가 한동안 툴라 주지사를 굉장히 길게 시켰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5월에 불러드립니다. 예. 불러들여서 이제 국무원 서기를 해라 시키는데 자, 이제 이때 보고 있으면 제가 한 가지 느껴지는 건 뭐냐면요. 예. 자, 혹시 기억하시겠죠? 5월 14일인가 이때 그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경질됐죠. 네. 교체됐죠. 예. 교체돼서 그 안드레이 그 벨로소프라고 하는 사람이 장관이 됐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갑자기 얘기를 드리면 이 사람이요. 예. 경제통이에요. 경제통. 네, 전쟁 중에 장관을 바꿨는데 경제통으로 갖다 앉힌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사실 푸틴 나름 러시아 군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굳이 듀민을 불러서 지금 뭘 했냐 하면 듀민한테 지금 야, 너 전장 가서 쿠르스크 쪽 지역 가가지고 와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해가지고 보고해라. 이렇게 해서 보냈다는 거죠. 그 예. 말은 뭐냐면 야, 이거 군이 정말 제대로 판단해서 나한테 보고하는 게 맞아. 아, 신뢰가 없군요. 야, 신뢰가 그만큼 저는 많이 떨어져 있다고 봐요. 전쟁 지속되면서 하는데 성과가 상대적으로 덜 나오니까. 그래서 뭐 완전히 무시한다거나 이건 아니지만은 결국은 그 어떤 좀 이렇게 편견이 들어가 있지 않은 자기 직보 체제를 통해서 상황을 다시 한번 판단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저는 의문을 가져봅니다. 예. 지금 러시아의 허를 찌른 이 쿠르스크 기습 공격이 가능했던 이유가 지금 말씀해주신 푸틴이 군에 대한 그 신뢰가 조금 떨어져 있는 그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우크라이나군의 극단적인 작전 보완 때문이란 얘기가 있는데 미국에도 비밀리에 진행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심지어는 병사들한테도 24시간 전에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요? 참 작전에 투입할 병사들한테도. 직접 작전에, 작전에 들어갈 병사한테까지. 병사들한테도. 그러니까 주요 참모들만 계속 이것을 기획을 해오고 끌어온 것이고요. 자, 여태까지 보면은 이런 겁니다. 이제 그 우크라이나가 한때 기억하시겠지만 2022년 가을 같은 때 보면은 뭐 하르키우에 뭐 이지움까지 뭐 점령한다거나 아니면은 헤르손 지역까지 상당히 탈환한다거나 엄청나게 막 그 놀라운 기동을 보여줬는데 예. 작년 한 해는 완전히 뭐 우리 시참말로 죽었단 말이에요. 뭐 전혀 뭐 이걸 그 어떤 성과가 나오지 않고 이게 왜 그러냐면 예. 공격하는 데가 뻔히 예측이 되니까 소위 작전 보완이라는 측면도 그렇고 야 이게 이래가지고 되냐. 근데 결국 뭐냐면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내가 들어갈 곳을 모르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런 의미에서 이 보완을 굉장히 강조를 한 것이고 그리고 사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왜 그럼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러시아를 본토를 공격하는 거 이러고 있었느냐. 그러게요. 이제 그게 제일 궁금하신데 그게 예. 뭐냐면 러시아가 계속 핵 가지고 이제 협박을 한 거죠. 간접적으로 협박을 한 거죠. 너희 뭐 조금이라도 우리 저거에 우리의 이 이익이나 이걸 침범하면 너희는 핵 공격을 당할 수 있어라는 그런 식의 메시지를 계속 보냈던 거고. 예. 자,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움찔움찔하면서 우크라이나가 진격을 못 하고 있었는데. 자, 이거 어쨌거나 이 상황이 돼서 혹시라도 미 대선이 뭐 이렇게 결정되고 하는 상황이 되면은 만약에 더 이상 우크라이나 지원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만큼 야 이게 만에 하나 핵 공격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혹시라도 그게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거를 들어가서 점령을 하면서 전세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절실함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그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공격을 했고 지금 9일이 지났고 그러면 그 점령한 지역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냐도 관건일 것 같고요. 그리고 예. 앞으로는 그럼 이 상황 전황이 어떻게 이어질 거라고 예측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그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데요. 예. 뭐냐면 사실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병력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기존에 이렇게 싸움에서 어떤 큰 전과를 못 낸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2023년에 큰 전과가 나올 수 없었던 것도요. 신병 충원이 좀 불가능했다는 거. 장비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된 것이고요. 예. 결국은 얼만큼 우크라이나가 더욱 그 병력을 더 보내서 이걸 점령을 하려 할 거냐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이제 목표가 될 텐데 예.
지금 병력 투입에 관해서는 이게 말이 많아요. 지금 이번에 쿠르스크 지역에 1,000명을 보낸 거냐, 2,000명을 보낸 거냐, 되게 여러 가지 얘기가 많고 심지어 우크라이나 측에서 전혀 얘기를 안 내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일단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은 예. 최소 2개 여단 정도가 현지에 파견이 돼서 작전을 하고 있고 특히나 가장 북쪽을 공격하는 게 우리가 지금 80 공중 강습 여단이라는 곳이 아마 공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거기에 어떤 작전 양상을 보고 있으면은 최대한 그쪽 지역의 점령지를 늘리고 확보하려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에 대해서 굉장히 전격적으로 드론 공격을 가했던 것도 결국은 그런 일환의 하나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황 상황까지 양욱 아상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